이 뽑고시 11번 일치부합 문제입니다. 일치부합 문제고 길이가 일단 상당히 길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키밍을 좀 합니다. 국가간 폐기물 얘기입니다. 폐기물 폐기물의 정의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폐기물은 폐기물의 뭐 활용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따옴표 안에 있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폐기물을 물건과 스트림의 두 개의 관점으로 보는군요. 그래서 물건으로서의 폐기물, 스트림으로서의 폐기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어, 다음 대답이 아니오래요. 그래서 뭐 물음표를 제시하고, 예, 뭐 이런 거 체크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이건 폐기물 거버넌스 얘기네요. 이제 선지 볼게요. 폐기물은 제자리에 맞지 않는 물건으로 재활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없다. 활용이죠. 활용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있었으니까 보면, 네, 여기 나와 있죠. 폐기물의 사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이견이 없다. 이거는 뭐, 여기도 나와 있죠.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인지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그래서 틀립니다. 2번, 물건으로서의 폐기물, 여기죠. 분류했으니까 물건과 스트림으로. 그래서 폐기물 처분 이후 수명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어, 여기까지는 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 스트림으로서의 폐기물 이렇게 하고 수명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에 대한 언급은 없죠. 수명이 처분 이후 어떻게 끝나는지 아닌지. 근데 지금 스트림으로서의 폐기물을 이걸 대비시키면서 처리 이후를 보게 한다라고 했으므로 스트림으로서의 폐기물을 이 물건으로서의 폐기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폐기물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며 이런 단어 유의해야죠. 보편적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강한 주장이기 때문에 물건과 스트림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단 요게 관점 부분이고요. 폐기물로서의 음, 자, 그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이게 그 보편적인 거랑 반대인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글로벌 협약과 제도로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점. 글로벌 협약이면 이제 처음 보는 단어니까 좀 마지막쯤에 있겠죠. 음, 네, 여기 있네요. 글로벌 협약과 제도로 새로운 유형 폐기물과 폐기 스트림을 다루고 이를 근거로 위험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기 역부족이다라고 나오니까 예, 뭐 정확히 일치하고 있네요. 위험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기 역부족이다라고 나오니까 한계가 있다. 이걸 말바꾸기 해놓은 거죠. 12번입니다. 12번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틀린 거 고르면 되겠고요. 자, 총균세 얘기가 나옵니다. 농업은 최악의 실수였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달리 돼지열병, 그리고 인간의 경우. 네, 이렇게 짧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빠르게 읽어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들, 어, 철새들이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못살당하진 않는다. 반면 양계작들의 닭들은 폐사된다. 네, 이렇게 대비고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존재. 돼지열병은 네, 못살당한 일이 드물다. 반면 집단 폐사. 네, 이 정도 보고 선지 볼게요.
1번, 양계장의 닭보다 인간들이 다양성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양성의 정도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음, 여기 있죠.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진입하면 몰살을 면치 못한다라고 나오고, 이 마지막 문단에는 인간들은 몰살당하는 게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유전자의 다양성이 지금 여기 맨 앞에 있는 문제 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농작물 한 가지에 밀려났다는 게 그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2번, 축사로 옮겨진 바이러스는 유전자 다양성 결여나 공장식 밀집 사육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일단 이런 거는 세모를 해놓습니다. 왜냐면 유전자의 다양성 결여나 공장식 밀집 사육 때문에라고 이렇게 두 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게 많죠. 자, 그럼 3번. 농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시키면 생물 다양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다양한 생물들이 농작물 한 가지에 밀려났기 때문에 음, 지금 농지가 농업으로 인해서 나타낸 결과가 어, 유전자의 그 단순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시키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괜찮은 주장입니다. 4번. 철새들은 양계장 닭보다 유전자 다양성 정도가 높다. 이것도 역시 집단 폐사의 문제로 봐서 양계장에 있는 닭들이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비되는 거 아까 확인했듯이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5번. 전염병 확산에 인간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더 높다. 지금 이 글의 그 구조가 인간이 인위 선택하고 농업하고 해가지고 유전자의 다양성을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확산되는데 그 더 취약한 개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개체가 있다. 이런 게 제가 파악한 글인데 지금 전염병 확산에 인간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닭에 있어서 더 높죠. 그러면 이게 인위 선택해서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 전염병 확산에 기여한 것이니까 지금 돼지열병이 보시면 사육장 돼지들에 관한 거니까 돼지열병에서 더 높겠죠.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금 겨울수철 철새들이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일단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총계 음, 네, 뭐 좀 복잡하네요. 이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 총계, 일반 지출, 내부 거래 지출, 그 뭐 총계 규모가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총 지출, 총 지출이 나와 있고, 총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총 수입, 기금 수입, 내부 거래 수입. 네, 이 정도만 보고 필요한 거를 저는 이거를 할게요. 왜냐면 이 글의 구조 자체가 다 읽고 답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내부 거래 지출이 없다면 총 계와 총 지출 규모는 반드시 같다 라고 나옵니다. 총 계는 여기 보면 일반, 내부, 보전을 합한 것이고
그리고 총 지출. 총 지출은 여기 나오죠. 총계에서 어, 내부 거래뿐만 아니라 보전해주는 보전 거래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부 거래에 지출이 없다고 해도 다르죠. 여기는 네, 일반 플러스 네, 일반만 되겠네요. 내부랑 보전을 빼니까. 그래서 틀립니다. 2번 IMF가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 방식. IMF 이런 거는 잘 보이죠? 어디냐면 통합 여기네요. 유사하다라고 나옵니다. 유사하다라고 나오는 게 뭐가? 이는 지금 총수입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총 지출보다는 총계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총수입이 아니고, 근데 총수입이 총 지출하고 대응하는 개념이니까 지금 실제 수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산출한다고 합니다. 총수입은. 근데 총 지출은 네, 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를 어, 제외하고 산출하는 거 맞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총계는 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총 지출과 더 유사하겠죠. 네, 그래서 2번도 틀리고요. 3번 기금이 일반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중복 계상된다 라고 나오고 총 수입 산출시입니다. 그러면 총 수입은 여기 나와 있죠. 일반 총계 플러스 특별 플러스 기금 더한 뒤 빼기 회계 간 내부 거래, 뭐 기금 간 내부 거래, 그리고 내부 거래 수입, 그리고 보전 수입을 차감해서 산출한다 라고 나오고, 그럼 기금이 일반으로부터 받은 여기 나와 있네요.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내부 거래를 중복 계산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므로 내부 거래를 제외하게 된다 라고 나왔는데 연금보험료, 용자회수, 이거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자체 수입만을 기금 수입으로 간주하고 총수입 산출 시에는 어, 중복 계상을 고려해서 내부 거래를 제외하게 되므로 3번도 이제 중복된다고 볼 수 없겠죠. 기금 수입은 제외되므로. 자, 그러면 이제 4번 볼게요. 내부 거래 지출과 보전 지출의 합이 클수록 총계와 일반 지출의 차이는 커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총계와 일반 지출, 그럼 총계는 일반 지출 플러스 내부 거래 지출 플러스 보전 지출을 합한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내부 거래 지출과 보전 지출의 합이 클수록 총계와 일반 지출의 차이. 그럼 일반 지출을 여기로 넘겨서 총계에서 일반 지출의 차이 이거겠죠. 그래서 내부와 보건 지출의 합이 크면 총계와 일반 지출의 차이도 커질 것이다. 맞네요. 정답 4번. 자, 그리고 5번. 민간에 빌려주었다 회수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보 수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아까 봤었죠.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체 수입만을 수입으로 간주를 하는데, 어, 여기죠.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영되었던 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기 어렵다.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나오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예, 14번 논리 퀴즈 문제입니다. 논리 퀴즈 문제 기억에서 미음 좀 특이하긴 해요. 읽어볼게요. 이런 건 뭐 읽을 필요 없고 두 유형의 사람만 있습니다. 참과 거짓.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거짓말쟁이고 누가 참말인. 이거 논리 퀴즈 문제 풀다 보면은 항상 뭐 모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류법적 원리로 A가 참이고 A가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B가 나올 수 없는 결론. 여기서 not B, 예, B가 나올 수 없는 결론으로 도달했을 때, 모순될 때, not A인 것이 참이 되는 그런 속성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몰리는 M이라고 줄이고, 레오폴드가 L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겁니다. 레오폴드가 기억이라면, 이 기억은 참이거나 거짓이겠죠. 그래서 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참. 그러면 우리 둘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죠. 네. 그러면 그의 말은 거짓이 되므로 모순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레오폴드는 참이네. 네. 따라서 그는 니은. 거짓말쟁이가 분명하죠. 그럼 여기에 기억에 들어갈 것이고 거짓말쟁임이 분명합니다가 니은에 들어갈 것이고 레오폴드와 몰리 둘 다 모모일 리는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몰리도 참인 경우 지금 어차피 레오폴드에서 참인 것이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아니죠. 그럼 몰리가 거짓인 경우 몰리가 거짓이라면 레오폴드는 참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둘 다 거짓말쟁이일 리는 없다가 되겠죠. 그 레오폴드가 거짓말쟁이므로 리을에도 거짓말쟁이가 들어가고 아까 해놓은 것대로 하면 기억은 참말쟁이의 가정을 써야 되고 그리고 니은은 거짓말쟁이므로 이렇게 되고 정답이 2, 3번 중에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둘 다 여기 디귿 같은 경우에 참일 수도 없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없다라는 것은 맞고 미음을 볼게요. 레오폴드가 거짓말쟁이므로 지금 레오폴드는 거짓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몰리는 참일 수밖에 없죠. 레오폴드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미음은 참이 들어가고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요. 지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단 보기 먼저 봅니다. 의무론자와 달리 덕윤리주의자, 결과주의, 뭐 율법, 공리와 덕윤리. 그러니까 이거를 길이가 엄청 긴데 이런 단어들이 고도로 추상화시킨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의무론자가 뭔지, 덕윤리주의자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첫 번째, 의무론자에 대한 얘기나 덕윤리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찾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의무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무론이 뭐냐? 어, 거짓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나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있을 때
당연한 인간의 의무. 그런 것이 된다. 예, 칸트를 들 수 있다. 정원 명령, 거짓말은 그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잘못이다 라고 나오고, 의무론자들과는 달리 의무론자가 그러면 이 뒤에 해당하는지 보죠.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거짓말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의무론자들과 달리 여기 앞부분 괜찮죠? 그러면 덕윤리주의자에 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결과주의 일단 하나 찾아놨고요. 그럼 여기 있네요. 마지막에 덕윤리라고 한다. 단지 결과뿐 아니라 행동의 의도와 동기를 고려한다는 점, 경우에 따라 행동의 도덕성을 달리한다는 점,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게 집중한다. 네, 사실 근데 이 방법론적인 것만 얘기했고 친구에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내려주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결과주의 아까 찾아놨죠. 종교적 율법과 유사한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주의 여기 찾아놨고 르네상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윤리 철학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종교적 율법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율법 여기 나와 있네요. 종교적 율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사하지 않다. 디귿 공리와 덕윤리는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아까 덕윤리 찾아놨죠. 덕윤리는 결과뿐 아니라 행동의 의도와 동기를 고려한다는 거고 공리는 여기 보면 결과주의에 관한 거니까 양립 불가능하지 않죠. 이거 공리는 결과에 대한 얘기고 덕윤리는 의도와 동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다. 그래서 5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원래 이렇게 기억을 어떻게 고친다, 니은을 어떻게 고친다 이렇게 선지해 주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본문에 집중을 해서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읽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전파 얘기고요. 대조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사진 복사, 그리고 하나는 아이디어 확산이고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의 차이는 세부적인 청사진 구하여 그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키는 거랑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새로 발명해야 하는 것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문자 체계, 그리고 세커이아의 사례, 그리고 한국어. 아이디어 확산의 사례로 한국어와 세커이아를 지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 자모는 중국 글자의 네모꼴과 티벳의 문자,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즉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문자체계의 예로 이걸 여기에다가 했으니까 이 근거가 비록 명확하네요. 비교적 명확하네요. 그래서 기억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 보통 그리고 이런 흐름 문제에서는 마지막쯤에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세종대왕은 자모에 있는 독특한 특징들도 발명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여기서 얻었고 새로 발명한 건 여기네요. 예를 들면 네모칸 속에 묶어 음절을 만들고 소리가 서로 관련이 있는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그 형태도 서로 관련이 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근거가 앞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독특한 특징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또한과 함께 이게 내용이 유사한 내용인지 한번 문맥을 보면
자음 글자들의 형태는 그 자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떴다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형태가 서로 관련이 되도록 만들었다의 부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괜찮아 보입니다. 디귿. AD 4세기 켈트족 영국 일부 지역과 아일랜드에서 사용되었던 오검 알파벳 도 한글처럼 알파벳 원리를 받아들였지만 역시 독특한 글자 형태를 고안했다라고 나오고, 지금 여기는 이 아이디어 확산에 대한 얘기로 쭉 오검 알파벳까지 걸리네요. 그래서 한글과 오검 알파벳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문자 체계. 자, 그다음 리을. 한글과 오검 알파벳은 고립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지도 않았고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이 나오니까 왜냐하면이 이거를 부연해야죠. 그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었다는 거는 고립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지 않은 거를 부연하고 있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외부에서 어떤 문자에서 자극을 받았는지가 명확하다라고 나오고, 이게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지 않다와 대비를 명확히 이루고 있죠. 그럼 어떤 문자에서 자극을 받았다는 게 명확하다면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을이 맞지 않다. 네,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답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17번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통 이렇게 기억 하나를 주거나 니은 하나를 줘서 이 끝이나 처음에 하는 거는 이 문장에 대한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글의 형태나 길이를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위주로 한번 뭘 얘기하는지 끝까지 그냥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핫쿨 이론이고, 선지 잠깐 보면 쿨한 핫한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죠. 높낮 유사.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꼬아놨겠죠. 네, 그래서 핫한 미디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핫, 쿨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쿨한 미디어, 쿨한 미디어는 여기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보면은 일단 단일한 감각과 그리고 정밀도, 정밀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정밀도는 정리를 해보면 핫은 높은 수준까지 확장하는 것, 그 쿨은 낮은 정밀도를 가진 것, 이렇게 나옵니다. 쿨에서 정보, 쿨한 미디어란 미디어가 가진 정보가 적고, 네. 그리고 핫한 미디어는 단일한 감각을 근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네. 예를 들어 사진은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시각적 정보가 많기 때문에, 즉 핫한 미디어에서는 정보가 많다,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또한 전화는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라디오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화는 정보가 적은 쿨한 미디어겠죠. 그래서 1, 3, 5번을 후보로. 그래서 정보의 정밀도가 낮은 쿨한 미디어. 수용자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죠. 자, 정밀도가 낮으면 수용자의 입장에서 파묻힌 부분, 즉 수용자 쪽에 참여도가 높은 것.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핫한 미디어였다. 핫한 미디어는 쿨한 미디어에 비해 수용자의 참여도가 낮겠죠. 쿨한 미디어가 정밀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낮고 수용자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핫한 미디어는 쿨한 미디어에 비해 수용자의 참여도가 낮겠죠. 네, 그래서 1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참말을 하는 사람만을 모두 골라라. 갑, 을,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있고 참하고 거짓만이 변수니까 이거는 뭐 따로 매트릭스를 크게 그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식이가 참말을 하고 있어. 둘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 갑돌이는 참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묶여 있네요. 우리 중 적어도 두 명은 참말을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무는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럼 정리해보죠. 갑과 병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이 참을 말하는 경우와 다음 갑과 병이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을이 항상 참이고요. 이 번호를 매기면 1, 2, 3, 4, 5. 5에 제 2에 의해서 을이 항상 참입니다. 그리고 갑과 병이 항상 참인 경우 4번이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그리고 여기는 을도 항상 거짓이겠죠. 이 정도로 이제 정하고 무를 푸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자, 그러면 무를 봅시다. 정의의 말이 참말이면 나의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나오죠. 근데 정의의 말이 참말이기 때문에 무가 거짓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앞에 부분을 대우치해서 무호가 만약에 참을 얘기할 때 내 말이 거짓일 때 내 말이 거짓일 때 그 다음 정의의 말은 참입니다. 그럼 X5음으로 X5. 그러면 지금 이걸 대우 만들어도 참이고 이 뒤에 문장도 참이라서 무호가 참이라는 걸 가정했는데 지금 무호가 거짓이라고 나와버리죠. 이거 5는 확정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갑과 병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럼 갑과 병을 제거하면 정이나 무호가 참을 얘기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무호가 참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다시 정의의 말이 거짓이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죠. 지워졌는데 x5 지금 5x 그리고 55 x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무호가 참인 걸 가정합니다. 정의가 거짓이면 나의 말은 참이고 괜찮죠. 여기 그리고 정의의 말이 참말이면 나의 말은 거짓말이야. 내 말이 참이기 때문에 정의의 말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경우 괜찮습니다. 다음 정의의 말이 참말일 때 무호의 말은 거짓일 수가 없죠. 아까 확인했듯이 그럼 정의의 말도 참이고 무호의 말도 참이면 지금 무호의 가정이 깨지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도 정의의 말이 거짓이면 내 말이 참말이어야 되는데 이게 거짓이죠. 근데 정의의 말이 그럼 반대로 그래서 이 경우는 되네요. XX는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을 때 항상 참말을 하는 사람은 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9번입니다.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전전두피질, 전전두피질, 전전두피질.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실험 결과도 아니고 그냥 설명문으로 보이죠? 설명문으로 보여서 그럼 뭘 얘기하는지 여긴 전전두피질의 뭐 이름 피질 중에서도 뭐 의지력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이거는 뭐 배열하는 거 다른 기능 뭐 우울증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1번으로 바로 선지로 와서 내측 아랫부분 이거 바로 기능 부분에 있었습니다. 배열 부분이겠죠 여기. 그러면 내아감 복
복이라 한다. 아래, 자, 여기 배측 부분이 위쪽 부분이고, 어, 복측 부분이 좀 더 감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면,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겠고요. 다음, 니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특정 영역의 활동에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저는 혼란이란 키워드를 찾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활동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한 영역이 잘못이라고 지명할 수는 어렵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계속 볼게요. 세로토닌을 키워드로 잡고 감소할수록 동기부여가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그래서 세로토닌 여기 바로 나오네요. 어떤 동기도 느끼지 못하는가 세로토닌이 감소한 탓일 것이다 라고 나오니까 제한될 수 있고요. 동기부여가. 4번 충동 조절에 특히 필요한 부분은 자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자아의 초점, 이거를 보면 전전두피질의 기능, 보면 여기 충동 조절에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네, 여기 나오네요. 복내 측 전전두피질은 자아에 초점이 맞춰진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충동 조절에 특히 중요하다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 5번 뇌 부위 중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감정을 느끼는 부분. 네, 여기입니다. 바로. 자, 보시면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고 찾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변연계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연계가 감정을 느끼는 거고, 전전두피질은 감정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20번입니다. 20번. 살짝 상황 판단의 냄새가 나네요. 보면 안건 조정제도 있고,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회. 여기는 구성 얘기고요. 여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는 활동 기한에 대한 얘기. 네, 이 정도만 보고 1번 봅니다. 바로 기억. 구성 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구성 여기 있겠죠? 90일까지 활동한다 라고 나오고, 이게 활동 기한이네요, 결국에. 그래서 보면 다시 여기 마지막이겠죠?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하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로 했겠죠? 그래서 90일을 활동을 할 텐데, 언제부터?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근데 보시면은, 자, 이거는 90일까지 활동한다는 시작 지점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시작 지점은, 지금 시작 지점으로부터 90일까지 활동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종료하게 된다라고 나오니까, 반드시 90일까지 활동하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종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작 지점과 끝점을 다 봐야 되는 거고요. 활동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니까. 니은 볼게요. 정당 기속성과 낮은 위원 자율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가? 활동기한 설정은. 그럼 활동기한이고, 지금 보시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런 게 나와 있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찾아야겠죠, 여기.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을 한 정당 기속성, 그리고 여기 위원들의 자율성이 없다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어, 안건조정위원회가 의사지원수단의 하나로만
활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작용이겠죠. 근데 안건 심의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맞는 선지. 디귿. 안건 조정 요구서가 제출되었다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면 자, 안건조정 요구서가 제출된 거에 대한 얘기는 음, 여기입니다. 안건조정 요구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바로 구성일은 실질적인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일이 설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봐서 이것도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리을은 13111 요거는 이제 음, 교섭단체 그러니까 A, B, C, D당이 있으면 3, 1, 1로 구성한 경우와 3으로 구성한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에서 대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자가 더 보장된다라는 얘기인데 대등성에 관한 얘기. 대등성. 여기네요. 대등성은 양당제를 전제로 한 거로 다당제에서는 대등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지금 전자가 다당제죠? 그럼 전자에서 대등성이 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